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심리검사 과목의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심리검사의 기초 내용입니다. 1장 심리검사의 기초 한번 보면요. 심리검사의 의미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의미가 나와 있죠.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리 상태를 검사하는 것. 그게 이제 심리 검사인 거죠. 그래서 정의,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심리 검사는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이 뭐냐면 지능, 성격, 적성, 흥미.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인간의 지적 능력, 그 다음에 심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건데 그 검사를 양적으로도 실시하고요. 양적으로 실시한다는 건 수치화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질적으로 측정한다. 질적으로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서술형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측정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어떤 일련의 절차. 이것이 심리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체도 그렇죠? 신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검사를 좀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뭐 위 내시경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피도 측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신체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는 것처럼 심리적인 상태들. 그래서 이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지능, 성격, 적성, 흥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심리적 현상에서 개인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행동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리학적인 측정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능이나 성격이나 이런 심리적인 특징이죠. 이런 것들에서 개인 간 차이, 나와 너의 차이, 내가 보통 사람들과 평균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한 개인의 인격적 행동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요.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다. 이를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점수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면요.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행동이 있어요.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지능, 성격, 적성, 흥미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이러한 모든 특징을 항상 볼 수는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365일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봐요? 표집된 행동 표본. 그 사람의 행동 중에 일부분만 보는 거죠. 일부분만 봐서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할 때 우리가 이게 전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것을 모집단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연구 방법에서는 population에서 모집단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중학생들의 뭐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를 하겠다. 그럼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중에 표본을 뽑죠. 그래서 뭐 한 1000명, 중학생 1000명 여기만 연구를 해서 이 연구한 걸 가지고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고 추론을 보통 하는 거죠. 연구를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죠.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선거를 다 치르고 났을 때 그 투표를 하고 나서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해서 일부분만 조사를 하고 이번 선거 어떻게 나올 거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합니다. 전체를 다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표집된 행동 표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한 개인의 전체 행동을 이 모집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표집된 행동 표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검사 상황에 왔을 때 보여준 행동이죠. 검사 상황에서 보여준 행동 또는 검사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심리 검사를 실시했을 때 보여준 어떤 행동. 그게 요 표집된 행동이죠. 이거를 가지고
수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이것을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 이를 표준화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채점이나 실시나 해석이 다 일관된 방법, 정해진 방법이거든요. 이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서 점수로 기술하는 것, 이게 심리검사라는 것입니다. 4번에 제한된 기준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전체 행동을 예견한다. 이거죠. 소수 표본 행동을 측정해서 그걸 토대로 개인의 전체 행동을 예견한다. 이렇게. 이거는 실제적인 연구를 얘기한 거고 개인으로 볼 때는 이게 뭐라고요?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이 되고 이것은 개인의 전체 행동이 되는 거죠. 이 결과를 예측하고 예견하는 것. 그것이 심리검사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예를 들은 건 제가 연구 방법, 요 설명을 동그라미 4번, 3번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검사에 연결시키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을 가지고 개인의 전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심리검사다라는 겁니다. 네, 양가로 이번에 목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뭐냐? 동그라미 1번에 분류하고 진단하는 것. 2번에 자기 이해를 해주는 것. 또 예측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심리검사의 목적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분류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내담자의 적성, 흥미, 동기 등 내담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내담자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내담자가 어떠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담자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 뭐 정신병리 상태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진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수집하고 내담자의 문제 원인을 파악해서 이것을 어떤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심리검사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상담을 오게 되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보통 병원 상담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보통 하냐면요. 심리검사를 거의 한 80% 정도는 처음 오는 그 환자들에게 80% 정도는 진행을 좀 합니다. 7, 80% 정도는 진행을 해서 이분이 좀 어떤 상태인지를 좀 파악하고 나서 상담 세션으로 이제 연결을 하죠. 또는 치료 세션, 뭐 의사들이 약물을 처방하는 그 치료와 상담 세션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하고 진단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죠. 심리검사를. 그래서 심리검사를 보통 한 뭐 3, 4시간 정도, 길게는 한 5시간까지도 받게 됩니다. 심리검사를 받고 나서 그것이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해석 상담을 받고 나서 어느 상담사에게 연결할지, 뭐 어떤 치료를 할지, 지금 우울이 높게 나왔는지, 불안장애 증상이 있는지, 어떤 뭐 조현병적인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진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이해 증진이에요.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해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내가 그 자기 이해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적성 검사 같은 거 좀 볼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지능 검사를 해서 이 사람에게 현재 어떠한 인지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그룹 활동이 좋은 소그룹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학원에 가야 될지 학생이 아니면 대규모 또는 개인 과외를 받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해를 증진, 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증진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측입니다.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특성을 밝혀서 내담자의 장래 행동, 성취 등을 예측해서 이를 토대로 가능한 여러 결과들을 예측해서 대안적인 조치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서 뭐 지능 검사를 했는데 지능이 경계선이 나왔다.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단순 기술을 배우는 게 훨씬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한 결과들을 예측해서 대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 그래서
그래서 뭐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 검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 검사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심리 검사의 기능, 첫 번째 일반적인 기능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검사 내용에 따른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에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심리검사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채점한 다음에 기준에 근거하여 결과를 해석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표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 실시나 해석이나 채점에 대해서 어떤 일련의 어떤 일괄적인 체계화된 어떤 절차가 있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되었다, 요 점수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거죠.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검사를 시행해야 되고요. 채점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준에 근거해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연령대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그만큼 평균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지, 평균보다 낮은 수행을 하고 있는지, 평균보다 높은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근거해서 결과를 해석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죠. 두 번째로 개인 간 비교예요. 개인 간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심리검사는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특성 등에 대한 검사 점수를 토대로 개인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개인 간 비교는 각각의 심리검사들이 제공하는 기준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세 번째로 개인이 의식하지 못한 심리적 특성 혹은 상태의 표출이에요. 심리검사는 자신이 자각하고 있지 못하거나 개인 내부에 숨겨져 있는 심리적 특성, 상태를 드러나게 해주죠. 특히 로샤 검사. 로샤 검사라고 하는 건 이제 투사적 검사의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거든요. 로샤 검사 등 투사적 검사를 받을 때 개인이 의식하지 못한 심리적 특성과 심리적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우울이 있었는지,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 상처가 있었는지, 또는 내가 뭐 어떠한 뭐 창의적인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심리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검사의 내용에 따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첫 번째로 지능을 검사하는 지능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성격검사, 적성검사, 성취도 검사, 태도검사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능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적 능력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지 기능의 특성을 파악해요. 인지 기능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어휘 능력이 뛰어난지, 논리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지, 주의 집중력이 뛰어난지, 어떤 인지적인 처리 속도가 뛰어난지, 이런 것들이 다 인지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처리 속도가 되게 빠르고 작업 기억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집중력이 뛰어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휘 쪽은 너무 낮고 수행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지적 특성, 인지 기능의 특성을 파악하죠. 특히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 대표적인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는 이런 인지적 특성을 세분화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검사 자체가. 그래서 그런 지능 검사를 하고 나면 내가 지금 주의력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 주의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학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짧게 해야 되는 거죠. 길게 학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서 어떤 대안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지능검사를 통해서 교육연구, 사례연구, 생활지도, 진로지도의 활용이 가능하고요. 지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인 진단 할 수 있고요. 임상적인 진단도 할 수 있어요. 지능검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질적인 뇌손상, 뇌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요.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적 손실 정도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치료 목표도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격검사가 있습니다. 성격검사는 뭐 대표적인 게 뭐 MBTI, 로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뭐 MMPI 이런 거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을 특징 짓는 개인의 능력, 흥미, 태도, 기질 등의 복합체인 성격을 측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적성 검사가 있죠. 이것은 개인의 특수한 능력,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뭐 언어력이 뛰어난지, 수리력이 뛰어난지, 어떠한 시각적인 자극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지,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죠. 또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취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 과정에서 많이 하죠. 뭐 1장, 2장 배우고 나서 성취도 검사하죠. 이걸 얼마나 이해했나 확인하는 게 성취도 검사죠. 성취도 검사의 결과는 종종 학생의 수업 수준이나 학업 달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가 보는 미국 수학 능력 시험, SAT 이런 것들이 다 성취도 검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 이해했나 보는 거예요. 과거에 배운 걸 얼마나 잘 이해했나 보는 거죠. 그다음 태도 검사가 있습니다. 태도 검사는 특정한 종류의 자극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이나 가치 판단 등을 나타내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요. 그래서 부모 양육 태도 검사, 부모 양육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태도 검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검사와 심리평가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검사는 무엇이고 심리평가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크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림이라기보단 보면요. 심리평가가 있고요. 심리검사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심리평가는 심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린 거예요. 어세스먼트에서 평가를 내린 거고, 심리검사는요. 심리 상태를 지금 검사한 결과치죠. 그래서 심리검사 어떤 상태, 뭐 인지적인 특성이나 성격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한 결과치를 바탕으로 심리 상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평가 안에 심리검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리를 평가할 때 심리검사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심리를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성격, 지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능, 적성, 대인관계 능력, 사회성 이런 것들을 다 쭉 검사해서 이걸 바탕으로 어떤 상태인지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뭐 신체를 생각해 볼 때 뭐 피 검사하고 혈압 재고, 모 재서 이걸 바탕으로 현재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평가 내리는 거. 그런데 보통 볼 때 이 심리검사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그렇잖아요. 면담을 하죠. 어디가 아프세요? 왜 오셨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요즘 어떠셨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어요? 막 물어보죠. 이 면담이 심리평가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게 의사들이 그것만 보지 않잖아요. 뭘 봐요? 그 사람의 뭐 눈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잘 걷고 있는지, 팔은 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심리검사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검사도 하지만 면담도 하고 행동 관찰도 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심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행동이 지금 나이에 맞는 행동인지 아닌지, 정상의 행동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검사에서의 전문 지식은 보통 뭐냐면요. 발달 심리. 발달적으로 이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 예를 들어서 5살 아이가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 정도 나이는. 근데 막 중학교 1, 2학년 아이가 이런 검사 상황에 와서는 계속 돌아다녀. 이상한 거죠.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발달에 대한 거. 뭐 이상 심리. 이상 심리는 뭐예요? 이상과 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심리학 뭐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심리 상태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리평가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 한번 보면요. 정의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심리검사와 상담, 행동관찰, 전문지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인 지식, 정신병리와 진단에 대한 지식 이게 다 뭐예요? 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되겠죠. 임상적인 경험. 임상적인 경험은 여기서도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식과 이론의 통합 과정.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심리검사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정보의 종합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 요 결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요것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거를 통합해서 종합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 상담에서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개입하기 전에 개입할 방식, 어떻게 어느 시기에 개입할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개입할지, 어떤 영역을 개입할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종합해서 내담자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울이 너무 심하게 나오신 분들, 근데 이게 인지 왜곡으로 우울이 나왔다. 그럴 때 인지 왜곡을 막 고치려고 먼저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우울감이 많은 사람을 지지하고 위로해서 자아가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떤 치료 절차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일반적인 목표, 심리평가의 목표는 임상적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적 진단을 명료와 세분화, 증상 및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구체화한다. 그래서 보통 심리평가는 임상심리사가 내리게 되죠. 임상심리사가 내릴 때 뭐 어떤 마지막에 어떤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명에서 뭐 어떤 우울증, 불안장애 뭐 이런 것들을 좀 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자아 기능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성격 및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내담자의 자아 강도, 자아 기능,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 이게 이제 심리평가의 일반적인 목적이 되죠. 또 그를 바탕으로 치료 전략을 또 평가하게 되죠. 적절한 치료 유형은 뭔지, 치료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치료적 개입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평가 일반적인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심리평가에서 주로 평가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인지기능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성격 역동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또 대인관계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진단 및 감별 진단하고 예우 및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지기능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것은 전반적인 지적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논리적, 추상적인 사고 능력,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또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 대처 양식에 대해서 평가해요. 또 인지적 능력의 결함이나 장애, 취약성 등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 역동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것은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등 현재 정서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거죠. 또 내담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 측면은 어떤 건지, 내담자의 문제와 성격적인 특성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평가하고요. 자아 강도, 정서 조절 능력, 충동 통제력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또 대인 관계도 나타나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대인 관계 양상, 상당히 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지, 인지적으로 반응하는지, 회피하는지, 어떻게 도망가는지, 막 부딪히는지, 갈등 상황이 됐을 때 막 표출하는지, 회피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진단 및 감별 진단을 하게 돼요. 검사 결과 및 검사 수행 시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적 양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생활사적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심리검사 결과도 보지만 생활사적인 어떤 정보를 면담 과정에서 얻은 걸 가지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성격장애, 기분장애, 정신지체 등의 정신의학적인 진단, 분류가 됩니다.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울인지, 불안장애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사회공포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후 및 방향도 제시합니다. 여기서 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후, 치료 예후는 어떨지,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치료 유형은 무엇인지, 치료 전략 등을 제시하고요. 치료적인 경과,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예측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심리검사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검사의 종류는 크게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객관적인 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검사 과제가 구조화되어 있어서 구조적 검사라고도 한다. 이번에 검사에서 제시되는 문항의 내용이나 그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료화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의 해석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는 검사. 이게 이제 객관적 검사예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어떤 설문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대부분 객관적 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호 중에 선택하는 거, 1, 2, 3, 4, 5 중에 선택하는 거, 또는 yes, no 중에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객관적 검사입니다. 그래서 yes를 몇 개 해서 점수가 몇 점 나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다 동일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50점 받았으면 동일하게 50점 받은 사람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 검사죠. 그래서 검사 과제가 아주 구조화되어 있어요. 뭐 문제 나오고 그 중에 선택하고, 그래서 뭐 3번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3번에 검사에서 평가되는 내용이 검사의 목적에 부합해서 일정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수검자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 차이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반응 점수를 합산한 후 그 차이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되고요. 객관적 검사의 목적은 이 5번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개인의 독특성, 그 사람의 독특함이 어떤 건가? 이것을 측정하기보다는 뭐예요? 개인마다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차원을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기준, 그래서 나는 이 공통성에서 평균 하인지 평균보다 위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마다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차원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들의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 이게 이제 객관적 검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요.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 이것을 K-웨이즈라고 하죠. 현재 K-웨이즈 4, 그죠? K가 이제 코리안이니까 코리안 웩슬러 어덜트 해가지고 네 번째 판이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 검사, 이 웩슬러 지능 검사는 성인용, 아동용, 유아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K 위스크 4, 근데 위스크는 5까지 나왔어요. 5까지 현재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에서 이제 5까지 냈죠. 그래서 5번째 판까지. 근데 아직은 이제 4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곧 이제 5도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또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웹시가 유아용이에요. 웹시. 그래서 웹시 4, 웹시도 4까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한국판으로. 이런 것들이 객관적 검사고, 또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MPI도 2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죠. MMPI2. 그 다음에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 MBTI 많이 알고 계시죠? MBTI 뭐 G형 뭐 이렇게 S형 뭐 이렇게 나오는 거, MBTI. 기질 및 성격 검사 TCI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16 성격 요인 검사, 16PF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객관적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투사적 검사 한번 볼게요. 투사적 검사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비구조적 검사죠. 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서 비구조적 검사. 다양한 반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아시는 우리 HTP 같은 거, 집, 나무, 사람 검사죠. HTP, 하우스, 트리 퍼슨에서 나중에 이제 다 배우실 거예요. HTP,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집을 그려라 할 때 A4 용지 이렇게 가로로 줘요. 가로로 주고 집을 그리세요 이래요. 반응이 다양하죠. 어느 사람은 초가집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기와집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객관적 검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피로감을 느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이 5개 중에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반응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반응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이게 이제 그래서 비구조적 검사죠. 이번에 지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주 목적이 있어요. 아까 객관적 검사는 개인의 독특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아예 측정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뭐가 나온다고요? 개인마다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차원을 기준으로 개인들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한 거라면 투사적 검사는 독특한 심리적 특성, 이 집을 그리는 걸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독특한 특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을 측정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거죠. 투사적 검사에서 수검자의 특성은 명료한 검사 자극에 대한 수검자의 의도적, 가장적 반응이 아닌 모호한 검사 자극에 대한 수검자의 비의도적, 자기 노출적 반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명료한 검사 자극에 대해서 수검자가 의도적으로, 가장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객관적 검사가 이렇게 딱 나올 때 아이 내가 아침에 피로감을 느끼지만 아니라고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의도를 좀 아니까. 그런데 투사적 검사에서는요. 모호해요. 집을 그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려야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호하죠. 그러니까 수검자가 비의도적, 자기 노출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머레이는 검사 자극의 내용이 모호할수록 수검자가 지각적인 자극을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심리구조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고 이야기했고요. 검사 자극의 내용을 불분명하게 해서 막연한 자극을 통해서 수검자가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나 성향을 외부에 자연스럽게 투사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검사 자극이 불분명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조금 더 걸러지지 않고,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냥 더 드러날 수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게 외부에 자연스럽게 투사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린 게 집을 그리는 게 그냥 집을 그린 거예요. 내가 살던 집이고요. 그냥 집이에요. 오늘 오다가 본 집이에요. 이러지만 사실 이 집은 내 안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집을 그렸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이 집으로 투사가 된 거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나 성향을 외부에 자연스럽게 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는 로샤 검사, 주제 통각 검사, 집, 나무, 사람 검사, SCT라고 하는 문정완성 검사 또는 DAP라고 하는 인물화 검사 등이 있습니다. 3번에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를 비교한 게 있어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게 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객관적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 수준이 비교적 높아요. 왜냐하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검사를 또 반복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해석이 똑같으니까 비슷한 결과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검사가 명확한, 명백한 어떤 것들을 물어보니까 비슷하게 신뢰도, 타당도 누가 또 해석을 해도 똑같아요. 신뢰도라고 하는 것 누가 해석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 수준이 높아요. 그 다음에 검사의 시행채점 해석이 아주 용이하죠. 검사자나 상황 변인의 영향을 덜 받아요. 검사자가 주는 것, 또 상황에 따른 영향 좀 덜 받아요. 검사자의 주관성이 배제되죠. 해석이 똑같으니까 신뢰롭게 어떤 사람이 해도 이게 80점 나왔다 해석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주관성이 배제돼서 객관성이 보장되죠. 반면에 객관적 검사는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 경향성, 묵종 경향성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내가 바람직하게 보이고 싶은 대로 내가 나를 체크할 수 있어요. 자기 보고식 검사죠. 객관적 검사는 대부분.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상태를 보고하니까 자기가 괜찮게 보이고 싶으면 괜찮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대충 알거든요. 이거 어떻게 체크하면 어떻게 나오겠다. 이게 대충 알니까 바람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반응 경향성 자기가 나는 항상 양 끝은 싫어. 가운데가 좋아. 보통으로 체크할 거야. 이런 반응 경향성을 갖고 있으면 양 끝을 체크를 안 하게 되는 거. 묵종 경향성 따라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수검자의 감정이나 신념, 무의식적인 요인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고요. 문항 내용, 응답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반면 투사적 검사의 장점 보면요. 수검자의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내고요. 수검자의 방어적인 반응이 어렵죠. 수검자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체크했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그렸을 때 그러니까 방어가 어렵고 수검자의 풍부한 심리적인 특성, 무의식적인 요인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게 투사적 검사죠. 반면에 단점은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집 그림을 보고 검사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집 너무 작게 그렸는데 내 집의 이 집을 그린 크기, 또 위치에 따른 해석들이 있는데 아니, 적당하게 그렸잖아. 근데 어떤 검사자는 너무 작아.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어렵고. 또 검사의 채점, 해석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돼요. 그래서 검사자나 상황 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객관성이 좀 결여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투사적 검사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심리검사 기초 가운데 심리검사의 의미, 또 심리검사와 심리평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종류 중에 대표적인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